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많게는 하루 5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정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밖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격리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적절한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승객이 줄면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광 자제 발표로 특히 동남아 노선 비중이 높은 저가 항공사들의 충격이 큽니다. 하지만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담은 전액 소비자들이 떠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최고상 수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랐고 다시 개봉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전작을 포함해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124일째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종로구청은 오늘 아침 한기총의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뉴햄프셔에서의 두 번째 경선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앞섰지만 역대 최소 득표율이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와의 박빙의 경쟁 구도를 보여준 건데 다음 지역인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정점을 지나 진정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는 꺾이는 모습입니다. 하루 새 3,000명의 환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2,000명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확진자 28명 가운데 4분의 1인 7명이 퇴원을 한 상태고요. 중증 환자가 없습니다. 한 명이 여러 명을 감염시키는 슈퍼 전파도 이번 코로나19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방역망 내에서 통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3번과 8번, 17번 환자입니다. 모두 국내 감염이 아닌 중국 등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입니다. 환자 3명은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오늘부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17번 환자는 퇴원자 가운데 가장 짧은 격리 뒤 일주일 만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원자 3명이 더해지면서 전체 퇴원자는 확진자의 4분의 1인 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대체 치료법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로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칼레트라가 효과를 봤습니다. 전체 10일 동안 매일 객담 채취를 통해서 약 투여 후에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이 바이러스 양이 감소된 거를 확인을 했고 본격적인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민간 연구기관 등에 분양해 연구를 도울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해졌다고 보고 이제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각종 대규모 행사를 이제 다시 열라는 권고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노인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면 큰 행사를 열어도 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직후 나온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권고의 배경엔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식사를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빨리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이제 일상 활동, 특히 또 경제 활동, 소비 활동 그것을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그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 청와대는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구내식당도 열지 않고 직원들의 외식을 권장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어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리 교민과 가족들 140여 명 가운데 의심 증상자 5명을 제외하곤 모두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목엔 교민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온라인에선 이천 시민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우리 교민들을 태운 세 번째 전세기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섭니다.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머물던 한국 교민 79명과 중국인 가족 등 147명이 탑승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천막에서 다시 한번 검역을 거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3명과 중국인 2명 등 5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교민 140여 명은 미니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이천 국방어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교민들은 긴 여정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경찰 미니버스 차량이 줄지어 시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방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민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국방어학원 주변에는 하룻밤 사이 교민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10개가 넘게 내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뿌듯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교민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천 시민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쌀과 복숭아 등 이천 지역 특산품을 애용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해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39명 더 나왔습니다. 승선자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던 검역관 1명도 감염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모든 여행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조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서 어제 확진 환자 39명이 더 나왔습니다.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확진자가 17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번엔 검역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검역관은 객실을 돌며 체온을 재는 일을 했는데 마스크나 방호복을 입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 4명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60대와 70대 고령자로 이 가운데 2명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증 환자가 나온 것은 처음인데 그만큼 배 안의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重症化する方が出たっていうことはこれ死者が出るっていうことも当然可能性としては考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본 크루즈선 승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허가와 모든 여행객에 위한 적절한 조처의 원칙을 강조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승객이 줄면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노선 비중이 높은 저가 항공사들의 충격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동남아 여러 곳을 오염 지역이나 여행 자제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담은 전액 소비자들이 떠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들의 운항 현황입니다. 에어서울은 전체 12개 노선 가운데 절반인 6개가 동남아를 오갑니다. 티웨이 항공과 진에어도 동남아 비중이 40%대입니다.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등 다른 저가 항공사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동남아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일본 대신 동남아를 가려는 여행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LCC들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이내 거리를 취향하는 737이나 320 시리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로 노선을 많이 돌렸었죠. 하지만 이번에 홍콩과 마카오가 오염 지역으로 지정되고 베트남과 대만 등 6개 나라가 여행 자제 지역이 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 여행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동남아까지 줄면 실적이 크게 나빠질 수 있어서입니다. 항공사들은 잇따라 긴축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항공은 임원급여 30%를 반납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서울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의 단기 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휴가나 희망 휴직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오늘로 124일째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종로구청은 오늘 아침 한기총의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일단 김 기자, 뒤로 보이는 모습은 충돌이 곧 발생할 것 같다라는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데 종로구청이 오늘 아침에 강제 철거를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구청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종로구청이 곧 한기총 농성천막 11개 동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 즉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구청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철거를 위한 차량도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집회 참가자들 대다수는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네, 한기총이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 지났습니다. 124일째죠, 오늘로. 그동안 시위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한기총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이곳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곳 집회 현장에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매일 찬송가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또 이곳에서 500m 떨어진 곳에는 서울 맹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소리에 의존해 수업을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특성상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밤낮 또 이렇게 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은 이곳 청와대 주변의 농성을 전면 금지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원이 지난해 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는 허용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곳에 설치된 천막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적재물이기 때문에 구청이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기총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반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성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영화 기생충 신드롬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카데미상 최고상을 받은 것만큼 큰 영화 홍보가 또 없죠. 즉각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박스오피스 순위가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다시 이 영화를 개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영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개봉 4달이 지난 영화 기생충이 북미 박스오피스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는 12위에서 4위로 껑충 뛰어 미국 개봉 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지역 스크린 점유율도 11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예매 순위도 3위까지 뛰었습니다. 영화 상영관 수는 2천여 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카데미 수상 이후 온라인 티켓 판매량은 443% 늘어났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기생충이 흥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기생충의 스페인 배급사인 라 아벤투라는 공식 트위터에 기생충이 스페인에서도 역사를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외신들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기생충이 1인치의 장벽을 멋지게 시험했다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작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숨막히는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한국 영화 전반으로 넓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카타르의 알자지라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개 한국 영화라는 제목으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그야말로 기생충 열풍이다 보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시 조명도 되고 있습니다. 피자 상자 접기에 달인으로 등장했던 사람도 주목을 받을 정도입니다. 봉준호 감독을 벌집 안의 벌들처럼 응원한다는 봉하이브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여기 한 봐요. 그럼 접다 만 거잖아요, 지금.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느라 제대로 접지 못한 피자 박스. 배우 송강호가 따라했던 유튜브 영상 속 주인공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So anyway, we made the deal. They put it in the movie. Like, I was overwhelmed. There were so many people going to my video now all of a sudden. I was like, then the Oscars happened. This was on Sunday, and it was crazy.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직후 피자 상자 접기 영상에 팬들의 호응과 질문이 쏟아진 까닭입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를 집어삼키는 기생충 열풍은 새로운 말도 만들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산사태에 빗대 봉슬라이드라 이름 지었고 소셜미디어에선 봉준호 감독의 인기가 벌집처럼 퍼져나간다며 봉하이브라 부릅니다. You're the best parasite. We love you. Banghive. Hashtag. So I just want everyone at home to know you have to see this film. It was my favorite film of the year. Incredible.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수상 소감도 어느새 유행어가 됐습니다. I'm ready to drink tonight. So. 어린아이처럼 트로피를 신기하게 쳐다보던 봉 감독의 표정은 예상 못한 신드롬도 불러냈습니다. 흐뭇하게 바라본 오스카 트로피. 봉 감독의 이 장면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만큼 다르게 만들어진 각국의 영화 포스터. 팬들은 여기에 더해 제각기 인상 깊었던 영화의 장면들을 독창적인 포스터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 달 전 만들어진 한 작품은 아카데미 수상을 예견이라도 한 듯 오스카 트로피를 숨겨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속에 봉 감독의 작품들은 TV로 제작돼 다시 미국 팬들을 만납니다. 영화 기생충뿐 아니라 설국열차 역시 TV 드라마로 새로 태어납니다. 여기엔 영화에 없었던 뒷이야기들도 담길 예정인데 섭외 물망에 오른 헐크, 마크 러팔로는 봉 감독과 함께 작업하게 된다면 영광이라며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미국 대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뉴햄프셔주 경선의 승리자는 샌더스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낮은 득표율이었다는 점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이 부티지지 후보의 존재감도 보여주는데요. 이제 경선 다음 지역은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뉴햄프셔에서 소식 전해왔습니다. 백전노장 샌더스 후보가 뉴햄프셔 경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This victory here i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Donald Trump. 아이오와에서 부티지지 후보에게 당한 0.1%포인트 차 패배도 서력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도 박빙의 승부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We need to get Washington starting to work more like our best-run cities and towns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진보 성향의 샌더스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화두로 4년 전 아웃사이더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입니다. 중도층으로의 확장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초반 기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샌더스 부티지지 간 양강구도 속에 클로버사 후보가 깜짝 3위로 올라서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대세론의 바이든 후보는 5위로 내려앉으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이오와주와 이곳 뉴햄프셔주 두 곳의 인구를 합해도 미국 전체의 1% 남짓입니다. 백인의 비율은 90%를 넘습니다. 따라서 판세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3월부터는 지지율이 꿈틀거리고 있는 억만장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경선에 합류합니다. 뉴햄프셔주 콩코드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얘기를 나오게 만드는 여러 신호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중국에서의 확산이 주춤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도 어제 확진자가 더 없었고 중증 환자도 없이 퇴원한 환자가 7명이 됐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완치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제는 그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어요. 이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감염돼서 11명을 감염시켰던 영국의 환자가 다 나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오늘은 홍콩에서 환자가 처음으로 완치가 됐다고요? 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홍콩 프린스 마가렛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25세 남성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중국 본토를 방문하지 않고 홍콩 내에서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태를 보여서 조만간 여러 명의 완치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51세 남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홍콩 내 확진 사례는 총 5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한 상태고요. 이 밖에 중국 본토의 사망자는 현재 1,1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잠복기 논란은 여전합니다. 잠복기가 더 긴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건 또 격리기관과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북한에서는 30일로 연장을 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증을 막기 위해 북한 내 격리 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애초 북한의 격리 기간은 15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격리 기간 연장 결정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제의했는데요. 북한의 지도인은 최근 잠복 기간이 24일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는데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발생 초기부터 전염병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를 볼 때 아직 북한 내 확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부, 그러니까 사제가 결혼하지 않는 사제 독신제의 전통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2일 발표한 교황 권고 친애하는 아마존에서 결혼한 남성에게 사제품을 주는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바티칸에서는 사제 부족 문제를 겪는 아마존 지역에 한해서 결혼한 남성에게도 사제품을 허용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요. 하지만 교황은 전통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7시 50분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볼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 종로구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늦게 시작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곧 승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로에 거처를 구한 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잠원동 아파트를 정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세 개 정당의 통합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사퇴 거부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통합이 성사되면 세 개 당의 현 지도부가 동시에 퇴진하고 공동 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손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 인사들을 만났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논의할 게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이나 철도, 도로 연결 등에 대해 러시아의 협조를 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또 손소독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어제 날짜로 시작이 됐습니다.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또 재고량 등을 매일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기업 마힌드라가 3년 동안 5천억 원을 투입해서 회사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억 원은 쌍용차 운영자금 등으로 나머지는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입국장의 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달 중순부터 담배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없었고 구매 한도를 1인당 10갑으로 제한하면 시장 교란도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기내에서 식사 도중 와인 석 잔과 맥주 한 캔을 마신 뒤 맥주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술에 취한 것 같다며 승무원이 거절하자 욕을 하고 때린 혐의입니다. 경남 창원시 주남 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 반경 10km 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대구 압산 순환로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는 다른 차 2대와 부딪힌 뒤 도로변 상점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우석 영화 감독이 만들었고 1990년대 한국 영화 중흥기를 이끌었던 영화 제작 배급사입니다. 시네마 서비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 영화들이 흥행에 잇따라 실패해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흥성대원군이 거처하던 운현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재당이 경기도 파주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1950년대 이후 운현궁 일부가 매각될 때 사라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문화재청이 아재당에 쓰인 건축 부재를 사들여서 파주 헤이리의 전통 건축 부재 보존센터 안에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의 등산객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12일 시행을 하고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 등의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인데요. 얼마 전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항소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이 국회의장의 권한에서 벗어난 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신환 의원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낮 최고 15도를 넘는 곳도 많겠습니다. 대기 정체 중국 스모그도 더해지면서 곳곳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중북부와 대구 등지에서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5도, 부산이 17도까지 오르겠고 함흥의 경우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북한도 오늘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곳곳 비와 눈 소식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0대 여성 종업원이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종업원을 찔렀고 그 뒤에 자해까지 해서 두 사람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9시 15분쯤 증권가 건물이 밀집된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60대 종업원 A씨가 동료인 20대 종업원 B씨를 주방에서 흉기로 찔렀습니다. 막 출근한 주변 식당 종업원은 당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칼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배에 자상이 있었고 목장갑 끼고 계셨는데 아마 주방에서 작업하시다 나오셨던 것 같고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도 의식이 돌아왔지만 상태는 위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는데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걸로 추정합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JTBC 취재진이 만난 주변 식당 관계자들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평소 특이한 점은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식당 관계자와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가짜 네이버페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만 떼이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또 다른 사기에 도용되는 연쇄 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임신부인 A씨는 최근 30만 원짜리 유아용 카시트를 샀습니다. 판매자는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를 권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어가지고 당연히 또 이분도 대화하는 게 그냥 뭐 애기 키우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프로필도 네이버페이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카시트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기범은 A씨에게 다시 연락해 환불을 받으려면 수수료와 추가 입금액이 있어야 한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총 630만 원을 떼었습니다. 직장인 B씨는 태블릿 PC를 사려다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3번에 걸쳐 130만 원을 입금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돈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돈이 없다고. 그 거래자는 뭐라고 답장을 했나요? 그럼 지금 잠깐이라도 아는데 빌리시면 안 되냐. 온라인에는 피해 사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해 다른 사기를 쳤다. 알몸 사진을 보내라는 협박까지 들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500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네이버페이 결제를 유도하며 보내는 링크에는 특이한 글자가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무렇게나 입력했는데 로그인되면 가짜이고 무통장 입금만 요구받거나 계좌 주인의 이름이 거래자와 다르면 의심부터 하라며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북 칠곡군 동명면의 한 영농조합 법인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동, 면적으론 2,000제곱미터가량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총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순천시청 5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순천시청 소속 공무원 58살 A씨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2명에게서 모두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관리기간이 다른데도 채용시켜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큰 건 상황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고요.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을 해주실 분은 전병렬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상황을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네.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국내 상황과 또 중국의 상황을 놓고 이제 비교를 네. 해봐야 되겠죠. 네. 중국 상황도 지금 일일 확진 환자 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이제 그 전까지는 매일 3,000명 정도 네.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또 그제 계속해서 한 2,0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중증 환자 수는 물론 좀 아직까지는 많은 수가 있지만 사망자 수가 또 이틀 전까지는 100명대였다가 이제 또 90명대로 또 떨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중국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요. 네. 또 영국이나 미국의 또 이런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통계를 분석을 했을 때 물론 전제 조건은 네. 중국의 모든 통계가 정확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분석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환자 발생 네. 또 관리 수준이라면은 2월 중순 또는 하순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그 이후로는 이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국내 양상은 네.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한 22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확진 환자가 28명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들 중에서 25%에 해당되는 4분의 1 7명이 정도, 7명. 이미 퇴원을 했고 네. 또 현재 입원 중인 환자들도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 환자는 한 명도 없고 네. 뭐 이런 양상을 비춰봤을 때 관리는 잘 되고 있다. 네. 근데 어제 그 17번 환자가 이제 네.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이제 퇴원을 하면서 한 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심한 독감 정도였고 네. 그렇게 큰 질환은 아닌 것 같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또 퇴원을 하시고 완치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뭐 7명의 퇴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7번 환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서 직접 자기 실명을 얘기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네네. 표현을 했어요. 물론 또 저 일본 환자도 편지로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가벼운 감기가 됐다. 근데 어제 17번 환자는 독감 정도였다. 네네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증상 자체가 좀 경미하고 그리고 지내는 동안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이 환자들의 통계뿐 아니라 네. 미국의 일본 환자도 그 퇴원하면서 그 미국 의료진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벼운 감기 정도였다. 그리고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러한 이유는 초기에 바로 확진 판정을 내리고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폐렴 같은 그런 중증 질환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환자 관리가 상당히 그 이 경미한 그런 증상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다.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될지만 지금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와서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건데 네. 앞서 얘기하신 대로 뭐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중환자실에 있는 국내 확진자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중증 그렇습니다. 환자는 없다는 뜻이고 네. 그리고 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병원 안에서 뭐 감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는 이른바 슈퍼 전파. 네. 이것도 이번 이 코로나19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메르스를 기억할 때 네. 메르스가 22일째 될 때는요. 병원 감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한 명의 병원 감염도 없고요. 또 그때만 해도 4차 감염자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3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비춰봤을 때 일단 확진 환자 그 발생 이후에 접촉자들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현재 방역 당국이 이 상황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러니까 방역 체제 안에서 이제 잘 작동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정부 판단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네. 아직 정점이다. 좀 이게 꺾이는 추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정부 당국으로서는. 네. 일단 뭐 중국의 그 이 환자 발생 상황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평가를 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도 하루에 한 5천 명, 뭐 많이 줄어서 3천 명 정도의 그 이 중국인들이 지금 입국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교민들의 1차, 2차 입국자들이 70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명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똑같은 이 확률을 적용했을 때 만약에 5천 명 정도의 입국자가 있다면은 한 15명 정도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네. 방역 당국은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정말 이게 정점을 지날 수 있을지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 변수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국내 확진자의 경우에는 중국 말고도 뭐 태국이나 다른 나라를 다녀온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텐데 앞으로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봐야 될 부분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국내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이 그 외국 여행을 다녀왔던 분 그리고 또 그 접촉자들의 국한돼서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실제 우리가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한 환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또 방역 당국의 이 대응 이 국면이 많은 또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 점들을 방역 당국과 또 우리 시민들 한번 좀 잘 관찰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경우에 그 접촉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게 2차, 3차 감염이 더 퍼지는지 이 부분을 이제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백신, 뭐 치료제 얘기도 네네. 많이 나오는데, 사스는 완전히 없어진 그 전염병이 됐고요. 네. 감염병이 됐고요. 네. 근데 메르스는 또 지역에 또 풍토병이 됐고, 네. 이번 이 코로나19는 네. 뭐 언젠가는 정점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격
사스나 메르스하고 이제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코로나19가 소멸이 돼서 완전히 사라질지 아니면 또 다시 재발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재빠르게 발빠르게 이제 개발하는 거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요. 네. 또 실제 현재 한 4개 정도의 후보군을 만들어서 현재 미국의 제약회사와 함께 이 백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도 한 3, 4개월 정도면은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걸 비춰봤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 뭐 잠복기 논란도 있고요. 공기 감염은 계속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뭐 잠복기와 관련돼서는 중국에서는 최장 24일까지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3번 환자 접촉자인 28번 환자의 경우에 최초 접촉일로 비춰봤을 때 19일 내지 20일 정도의 잠복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은 합니다만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좀 뒤늦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실제 의료진의 현재 판단에 따르면은 그분이 감염이 되고 회복기 상황에서 지금 확진이 된 걸로 추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잠복기가 한 19일, 20일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 네. 하여튼 그 계속해서 좀 더 이 정확한 네. 그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잠복기에 관한 논란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공기 감염의 경우는 메르스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공기 감염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죠. 네. 또 이 신종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홍콩이라든지 중국에서 사례들이 그런 있었잖아요. 또 사례가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그 보건당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공기 감염 사례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좀 긍정적인 신호들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신중하게 또 끝까지 봐야 될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의학전문대학원의 전병률 교수의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막 김포공항에 도착한 우한에서 교민들을 태우고 온 전세기 소식 어제 아침에 전해드렸었죠. 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교민들을 임시 생활시설까지 데려다주는 버스에 운전을 하겠다고 자원을 한 경찰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1차와 2차 그리고 3차까지 교민 수송을 3차례 모두 자원한 경찰은 5명입니다. 사실 걱정은 많이 됐죠.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기혼인데 이번 달에 말에 이제 돌이 되는 쌍둥이 딸이 있거든요. 조금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럼에도 나섰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명감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교민이고 국민이잖아요. 네. 우리 가족이 거기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물론 누구나 다 경찰관으로서 또 하면은 또 사명감 갖고 하는 거죠. 가족 동의를 구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한 달 가까이 생이별도 해야 합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반대도 했고. 서장님이 저를 강제로 보낼 수도 없고 청장님, 지방청장님이 저의 결재권자는 아니고 제 와이프가 결재권자이니 다시 제가 진지하게 한번 설득을 하면 내일 모레 제 딸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꼭 온다 그랬거든요. 교민들은 대체로 지쳐있지만 버스에 오르면 안도한다고 합니다. 뭐 구세주를 얻은 뭐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긴장한 상태로 타셨고요. 잠을 잔달지 아니면은 개인 핸드폰을 본달지 뭐 이런 상태로 조용한 분위기. 교민 수송을 마친 경찰관들은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2주가량의 공무휴가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어제는 국내 확진자가 없었죠. 국내 확진자가 나오면 이들이 어디를 다녀갔고 또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파악을 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CCTV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모든 순간들을 추적하는 역학조사관들입니다. 이 소식은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average person touches their face 3 to 5 times every waking minute. In between, we're touching doorknobs, water fountains, and each other. 영화 속 역학조사관은 사람과 사람이 닿는 모든 순간을 추적합니다. 현실에선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언제 갔는지가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카드 사용 내역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뒤져야 됩니다. CCTV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 지루한 작업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이 없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봐야 되는지. 기억과 정보의 틈을 메우는 건 역학조사관의 경험입니다. 조금 생각나는데 쭉 말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중간중간에 빈자리를 끌어내는 것이 노하우고요.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 이동수단, 그럼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잠은 어디서 잤는지. 증상이 없었다던 환자의 기억도 따져 물어서 살려냅니다. 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본인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호텔에 도착 저녁에 오고 난 다음에 몸살 기운이 있었다, 약국을 방문했었다라는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 다시 한번 확인이 돼서 그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쏟아지는 가짜 뉴스입니다. 루머, 이거 대응하면서 필수 인력들이 대응해야 될 역량들이 딴 데로 갑니다. 큰 산불이 나서 산불 그쪽으로 다 집중되고 있는데 딴 데에서 거짓 산불 신고가. 인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국 감염병 현장의 역학조사관은 모두 130명 정도입니다. WHO 권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지하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 때문에 온라인이 떠들썩합니다. 구속되는 걸 피하자 국가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안에서 왔습니다.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유명해지고 싶다며 승객들을 놀라게 한 유튜버 23살 강모 씨의 몰카 영상입니다. 강 씨는 경찰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되레 경찰을 대놓고 조롱하는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대요. 너무 무서워요. 오줌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강 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구속은 피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되었습니다. 저보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I'm free. 몰카 영상으로 충격을 받았던 시민들은 여전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은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판사 앞에서는 지가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반사회적이다 이런. 경찰은 강 씨의 발언과 영상들을 추가로 확보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강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혈액이 계속 모자란 상황입니다. 환자들의 가족들은 헌혈해줄 사람을 직접 찾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혈액원은 비상을 넘어 재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곳은 중앙혈액원이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실입니다. 보다시피 모든 혈액형에서 혈액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헌혈 건수는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닷새치 이상 비축해야 할 혈액 재고량은 현재 사흘치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하다 보니 단체 헌혈도 무더기로 취소되고 헌혈의 집 방문자도 뚝 떨어진 탓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선 지정 헌혈자를 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피를 줄 사람이 있는지 연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환자분들이랑 가족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혈액을 직접 구하러 다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우려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들은 다음 주부터 단체 헌혈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지상 70m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간호사가 있습니다. 영남대 의료원의 박문진 씨입니다. 박 씨가 227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지 13년 만에 복직을 약속받았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조심스레 내딛는 발길. 이 사다리를 오를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발이 안 떨어져. 내려와라. 227일 만에 밟는 땅.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은 70m 상공에서 겪은 고생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박 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박 씨와 함께 해고된 송영숙 씨도 있었습니다. 송 씨는 몸이 너무 나빠져 먼저 내려와야 했습니다. 간호사였던 두 사람은 노조 활동을 하다 지난 2007년 해고됐습니다. 당시 병원 자문사는 창조 컨설팅이었습니다. 유성기업 등 노조 파괴로 악명이 높았던 자문사입니다. 이들은 13년간 해고의 부당함을 알렸고 마지막 수단은 고공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료원 측이 박 씨와 송 씨의 복직을 허락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내 노조 활동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고요. 10년을 넘게 끌어온 영남대 의료원 사태가 해결되면서 다른 노사 갈등 사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많게는 하루 5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 밖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지금까지 17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일본 당국의 대응 조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적절한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승객이 줄면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광 자제 발표로 특히 동남아 노선 비중이 높은 저가 항공사들의 충격이 큽니다. 하지만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담은 전액 소비자들이 떠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최고상 수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등에서 상영관이 크게 늘고 있고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124일째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종로구청은 오늘 아침 한기총의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뉴햄프셔에서의 두 번째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가 앞섰지만 역대 가장 낮은 득표율이었습니다. 다음 지역인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초박빙의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에서 15도를 웃도는 곳도 많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 스모그도 더해지면서 곳곳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구 등지에서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도 많겠고요. 아침까지 일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5도, 부산이 17도가 되겠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함흥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곳곳 비와 눈 소식도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월 9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후에 미 상원도 관련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결의안입니다. 최종 투표는 현지 시간 13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상원이 결의안을 승인하면 안 되며 이는 이란에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압박했습니다. 미 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이 그 전망치를 하나 수정해서 낸 게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펙이 현지 시간 12일 내놓은 올해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석유 수요 증가량을 하루 평균 99만 배럴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한 달 전에는 하루 평균 증가량 전망치가 122만 배럴이었는데요. 이보다 18.9% 감소한 그런 전망치인 것입니다. 오펙은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에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때문에 이번에 전망치를 수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펙과 주요 10개 산유국은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올해 1분기에 하루 평균 1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런데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유가가 하락하자 감산량을 더 늘리고 감산 기간도 2분기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팔리는 21개 차종 50만 대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아반떼 등 2개 차종 49만여 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 브레이크 시스템 등에서 오일이나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BMW 320i 등 9개 차종 2,200여 대는 에어백 결함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폭스바겐 제타 2.0 TDI 등 5개 차종 300여 대에는 운행 때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확인이 됐고요. 또 피아트 500 차종 가운데 2013년식 같은 경우는 800여 대에서 변속기 케이블 내구성 약화로 변속이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돼서 총 50만 대 가량이 리콜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차와 또 BMW, 폭스바겐, 피아트 등 총 합쳐서 50만 대 가량이 리콜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번엔 총선 소식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겠다며 면접을 받습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두 사람은 면접장 바깥에서도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비슷한 때 당사에 왔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 경선에 나오는 걸 막으려고 송철호 시장 측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송 전 부시장은 송 시장의 측근으로 임 전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듯한 그의 메모가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불쾌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잠시 얼굴만 봤습니다. 그냥 인사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부시장은 메모의 의미를 낮춰 잡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에 불과한 부분들이니까 드러난 거하고 또 속마음하고는 분명히 이제 다르고. 두 사람은 모두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 중 송 전 부시장은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천관리위는 일단 송 전 부시장 면접을 진행하긴 했지만 공천 신청 적격 여부에 대해선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인지 공천관리위는 어제 면접에서 청와대 선거관리 의혹 관련 질문은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울산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시장은 송철호 시장에게 패한 게 청와대가 지시한 부당한 수사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선 또 하나의 빅매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과의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한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를 할 생각이 없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출마를 권유하자 고향 창녕에 나가려던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다만 양산을을 꼭 찍어 이 정도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는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역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가 머물렀고자 했던 곳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은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내려보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곳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당시 작은 노무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큼 한국당으로서도 양산을에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내는 게 전체 부산 경남, 즉 PK 승부를 위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과 홍 전 대표는 모두 양산이 속한 경남의 도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홍 전 대표와의 맞대결을 일단 환영했습니다. 한편 홍 전 대표와 함께 한국당으로부터 험지 출마를 권유받은 김태호 전 지사는 여전히 고향 거창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4.15 총선이 6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본격적으로 공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통합과 창당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공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먼저 짚어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 출마를 역제안했습니다. 그 전에 당은 험지에 나가라,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라고 했는데 양산으로 역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고향 출마를 이야기할 지난해 같은 경우에 PK 선거가 이번 총선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PK표를 다시 되찾아오지 않고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것이 홍 전 대표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양산을에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거기에 가서 충분히 맞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승리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명분이 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앞으로 향후 대권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PK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을 분명히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당내 이 대선 경선에서도 상당한 이 정치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 속셈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의 양산에서 그리고 총선에서요 민주당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지난 그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당 계열인 한나라당, 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승리를 해왔던 지역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그 양산 을이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곳이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거기 있고 그런 바람에 그런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여건들이 변함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민주당이 바람이 일었던 곳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지금 두 분 다 이번에 출마하시는 이 분이 두 분 다 경남 도지사를 지냈잖아요. 경남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물이고 중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그런 그러니까 지역적인 변수 말고 이 두 사람의 인물 대결이라는 성격도 상당히 띄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험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험지라고 뭐 부인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네요. 그런 셈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홍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한국당 공관위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이 양산을로 가겠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공관위원장인 김용호 전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쳤는데 어제는 말씀이 약간 바뀌었어요. 잘못된 장소를 벗어났다. 절반의 수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공관위 입장에서는 아마 좀 수용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마도 지금 한교안 당대표가 결심이 최종 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교안 대표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양산에 출마가 결정될 상황인데 이 지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양산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 비중을 갖고 있는 요소임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홍 전 대표를 투입을 해서 거기서 일단 민주당의 기세를 꺾는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형성하고 있는
이 PK 지역에서의 그 낙동강 벨트에서의 민주당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고 한다면 아마 홍 전 대표에 대해서 네. 이 지금 그 출마를 허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그 지역에 뭐 여론조사가 나온 건 아직 없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그렇게 당내에서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인데 여전히 고향이 거창 쪽이죠. 예, 그렇죠. 그쪽에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거창을 떠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창을 떠나서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제가 있는 김해을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정치적인 꿈을 다시 한 번 더 피워보겠다는 뜻이 아주 강한데요. 그러나 사실 이 거창, 산청, 합천 이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쉬운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당내의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당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험지로 옮겨라는 요구가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하고 똑같이 고향에서 출마하기로 했던 홍 전 대표가 지금 양산을이라는 험지를 그렇죠. 가겠다고 한다면 네. 김태호 전 지사도 좀 버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본인의 말도 약간은 변하고 있어요. 어제 지금 보도에 보면 이 김태호의 목소리에 좀 당이 좀 예를 갖춰서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에서 김태호 이 전 지사에게 이 지금 또 다른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창원 성산 이 또 다른 험지인데 그쪽으로 만약에 지금 옮길 것을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제의를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마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창원 성산 지역은 노회찬 전 의원의 예, 지역이고 그렇죠. 네. 노동자들이 직결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험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김태호 전 지사를 보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명분과 실리는 양쪽 다 챙길 수 있다는 아마 판단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두 명 다 수도권 험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 지금 예상되는 것은 그렇죠. 뭐 지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예. 수도권 이 한강 벨트를 통해서 이제 한국당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 부분은 약간 조금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앞서 리포트에서 좀 봤지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들 둘이 면접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두 사람들의 네. 개인적인 감정이 약간 조금 드러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뭐 지금 뭐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정치는 포용해야 되지만 개인적 감정을 거의 숨길 수 없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 전 부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섭섭함을 토로를 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두 사람의 이런 감정의 그 날선 대립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한 공천 여부가 더 큰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이렇게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송병기 전 부시장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사실 처음이자 끝이라 할 정도로 일종의 주역으로 지금 비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재판정에서 이 유무죄가 가려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분을 당에서 공천했을 경우 정치적 책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설사 공천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좀 이 지금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입장을 발표하면서 제3의 길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도 했고요. 또 선호하는 지역구가 현직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과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지자들이 금태섭 의원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네. 금태섭 의원이 지역으로 있는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던질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 점퍼를 입고 있는 민주당 의원을 네. 제거하겠다는 건데 빨간 점퍼라는 게 뭡니까? 한국당의 상징식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지난번 공수처 이 법안 통과 때 기권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행태 자체가 정체성이나 행태가 한국당과 같은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본인은 일단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금태섭 의원의 그러한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금태섭 의원이 다른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당의 다양한 목소리 또 당내의 민주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태섭 의원 정도는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통해서 금태섭 의원을 흔들기보다는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도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소동은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총선과 관련해서는 더 짚어볼 내용이 많은데 아직 6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못다한 얘기는 또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를 각각 따로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죠. 공감도 나오지만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법무부는 분리 대상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책임 여지를 가리는 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를 한 검사 책임인지 기소 결정에 관여한 기소검사 책임인지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또 기소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수사검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따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특수와 공안 등 일부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담당 검사장이 재량에 따라 대상을 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중요성에 대해 검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안 사건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돼 기소 여부에 따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엄정한 수사에 힘을 실어온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해 결정하는 게 가능하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기존에 내려진 수사 결론을 따르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이런 제도를 어떻게 시범 도입할지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천막에 대해서 강제 철거가 오늘 아침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충돌 없이 마무리가 잘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오전 7시 20분쯤 시작한 철거 작업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 인도를 따라서 한기총의 천막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쓰레기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용역 직원들이 이 쓰레기를 차에 담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곳에 대해서 물 청소와 코로나19 방역까지 이루어지면 오전 9시쯤 철거 작업은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물리적 충돌도 우려가 됐지만 경찰이 이 주변 출입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간 시민들의 민원도 잇따랐었고요. 종로구가 계속 철거를 요구하다가 오늘 집행에 나선 거죠? 네, 한기총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이곳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곳 시위 현장에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매일 찬송가를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를 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500m 떨어진 곳에는 서울 맹학교가 있는데요. 소리로 수업을 진행하는 맹학교 특성상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은 이 집회를 전면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허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설치돼 있던 불법 적재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종로구가 여러 차례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한기총은 이에 대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계속 반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JTBC 김지성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올해 우리에게 의미가 너무나 큰 아카데미상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제친 영화들이 그야말로 쟁쟁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이제 줄줄이 국내 관객들과 만나게 되는데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오늘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2번 뵙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앞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한 영화를 홍보하는데 아카데미상 수상을 하거나 뭐 후보에 오른 것만큼 또 큰 홍보 효과가 있는 게 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아카데미 후보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영화들이 아마 좀 계속 있어요. 이어질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영화에 있어서의 관행이었는데 네. 아카데미 시즌에 맞춰서 앞뒤로 후보작이 될 때쯤에 집중해서 영화를 이제 개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때 개봉하냐면 네. 이것도 미국에서 그렇게 개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점에서 드라마다 내지는 휴머니티가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적으로 즐거운 이야기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 후보가 되었다라는 거는 뭔가 좀 너무 예술적으로 전위적이라서 부담을 딱 가지고 봐야 되는 영화라거나 혹은 너무 선언적이라서 좀 나랑 다른 생각이면 어떡하지 이런 네. 어떤 영화라기보다 맞습니다. 좀 무난한 영화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사실 기생충이 또 무난한 영화라는 기대감도 깨서 더 즐거운 어떤 한 그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이제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가 기생충과 함께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고요. 이번에 의상상을 받은 작품이죠. 6개 부문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어떤 점에서는 기생충과 좀 어긋났는데 왜냐하면 여우 주연상, 여우 조연상이 모두 다 노미네이트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부분은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의상상에 올라 있었고 의상상을 받았는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아씨들은 새로운 작품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동화로도 읽고 소설로도 읽고 영화로도 봤을 정도로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 도대체 뭘 새롭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새로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상입니다. 당시 어떤 의상을 고스란히 고증해서 복고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옷만 봐도 이 여성은 이런 캐릭터구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레타 거윅이라는 여성 감독의 섬세한 솜씨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니까 좀 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야기 발생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마치 뭔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끔 만약 이 작품을 2번, 3번 보시는 분들이라도 전혀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라고 새롭게 느껴질 만큼 원작 이야기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헐리우드의 미래를 담당할 네. 전문 여배우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고요. 그녀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헐리우드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네. 되게 기분 좋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영화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아카데미 수상자가 그럼 본 김에 이번 주에 개봉하는 뭐 국내 다른 영화들도 좀 먼저 간단하게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우리 영화가 또 한 편이 있죠? 네, 장유정 감독의 정직한 후보라는 작품입니다. 정직한 후보가 이 영화 종사하는 언론계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 일정을 지키면서 네.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지를 마치 이 영화가 정직한 후보인 만큼 정치 선거에 나온 후보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자면 뭐 매주 개봉하는 영화들은 매주 후보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흥행의 네. 어떤 성과에 있어서. 네, 네.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인데요. 브라질 제목으로도 정직한 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못하는 게 저희 같은 일상적인 일반인도 문제지만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 12일밖에 안 남은 후보자가 자꾸 바른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유권자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심이 세워져 나오고 근데 워낙에 이제 현대 정치에 있어서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꾸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굉장히 대궐같이 호화롭게 살면서도 서민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곳을 뭐 이렇게 잠입하듯이 오가는 거랍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둘씩 노출되는데 라미란 씨가 아주 능청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후보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한 재미있는 풍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영화가 한 편 더 있죠?
소닉이라는 게임 캐릭터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을 즐겼던 아버지 세대들과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아이가 함께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작품인데, 추억 속 비디오 게임인데 이번에 실화로, 그러니까 실제 어떤 터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짐 캐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악당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억과 함께 좀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영화로 좀 개봉을 했습니다. 네. 앞서 작은 나씨들 이제 의상상을 받은 아카데미상에서 얘기도 했는데 그 1917이라는 작품 기생충의 가장 경쟁작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개봉을 한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야망이 아주 엄청 많은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화라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있고,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전투가 인류의 아픈 역사이긴 합니다만 영화로 재현될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전쟁이란 걸 어떻게 실질적 공포감을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펙터클을 잘 살리고 있고, 실제 사건인데다가 두 형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드라마도 있다라고 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대개의 전문가들이 이거 봤겠지라고 조금은 유보감을 가졌던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혁신을 선택함으로써 이 1917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아카데미 맞춤형 영화처럼 느껴졌는데, 맞춤형 영화라는 게 정답이 사라지게 된 그런 어떤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아카데미상 지금 시즌이라 지금 기생충의 그 홍보 효과도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영관이 몇 배로 늘고요. 맞습니다. 네. 박스오피스에서는 상위권이고요. 뭐 벌써 일어나고 있는 하루하루 이제 뉴스가 달라지고 있는 형국인데 좀 숫자들을 보자면 시상식 다음 날 박스오피스 4위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내, 그리고 지난 1월에 상영관이 1,000개였는데 현재는 지금 2,000개가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배가 훌쩍 넘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게다가 영국 배급사에서도 이제 138개에서 400개 이상으로 상영관을 영국에서도 넓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극장에 다 깔려서 보는 작품들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기생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아도 지금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같이 형성이 됐습니다. 가령 베트남만 하더라도 전국의 기생충을 다시 상영하면서 아시아의 어떤 자랑으로, 그리고 아시아의 어떤 공통의 문제와 그리고 공통의 주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미국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으로 기생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뿐만 아니라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다른 영화들도 관심이 많고, 아예 한국 영화 전체를 또 다시 보는 전 세계의 눈이 생겼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큰 것 같은데, 그 기생충은 흑백 버전으로 다시 또 개봉이 된다 그래요. 그 흑백 버전에 대해서 시네마라는 그 매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더라는 작품도 사실 흑백판으로 만들었는데요. 또 다른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보니까요. 네, 지금 홍경표 촬영 감독이 대단한 솜씨를 가진 그런 스태프인데요. 이번에 홍경표 촬영 감독과 함께 흑백판으로 바꿔서 저렇게 되면 콘트라스트가 강해지니까 정말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극감의 대비감을 보여주기로 이제 말씀하셨고 마련되었기 때문에 한번 관객들이 다른 느낌으로 즐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기생충 열풍과 관련해서는 아마 상당 기간 이 소식을 저희가 또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가 이 영화 기생충에 열광을 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는 당연히 이 영화의 작품성이 가장 크고요. 여기에 인터뷰와 또 수상 소감 등으로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또 유머 있게 밝힌 봉준호 감독에 대한 호감도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봉준호 감독이 참석하는 국내 기자회견이 예정이 또 돼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오늘 봉준호 감독께서는 다른 약속된 일정이 봉준호 감독은 홀로 미국에 남았습니다. 미국에 머물며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일일 거라는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이 상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바뀌고 그런 건 없고 하던 거 계속 준비하는 건데 코리안 랭귀지 영화랑 잉글리시 랭귀지 영화 각각 2개를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이미 할리우드에선 봉 감독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ew friend Bong, the writer director of, and I would love to make a movie with him. 아카데미의 스타가 되기 전부터 감독 봉준호에게 열광했던 영화인들의 얘기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기. 본 감독이 존경한다고 말했던 쿠엔틴 타란티노는 과거 부산 영화제에 참석해 봉준호는 전성기 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Director Bong is busy because he's had so much success with Parasite. He's not returning my calls anymore. And he's really one of the loveliest directors and most talented directors I've ever worked with. 조금은 낯선 나라의 특별한 감독에겐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냐는 물음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글을 쓰고 좀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진 않는다고 했던 봉 감독의 답변이 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이 봉준호 감독은 그런데 한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예술가였습니다. 그 시기를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쾌거를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한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네가 그리고 나빠내 I belong to the table. Keep your place.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내린 평가입니다. 봉 감독은 두 정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고 강성 좌파로 분류됐습니다. 진보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고초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그 리스팅 했다는 자체가 창작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죠. 그래서 뭐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배우 송강호 씨도 박근혜 정부 때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떤 작품을 선택할 때 각본을 읽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작품은 또 정부에서 싫어할 내용 같다. 자기 검열을 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위축감이. 외신은 블랙리스트가 이어졌다면 기생충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의 역사를 보면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혀 실명으로 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953년 시나리오 작가 돌턴 트럼보는 로마의 휴일에 각본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가명으로 아카데미 원작상을 받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 우승팀인 전북현대가 일본 J리그 챔피언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게 졌습니다. 전북은 어제 전주에서 열린 2020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H조 1차전에서 요코하마에게 1대2로 졌습니다. 전반 32분 엔도게이타의 선제골과 전반 37분 김진수의 자책골을 헌납한 뒤 후반 35분 조규성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4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은 경기 내내 수세를 면치 못하면서 아시아 정복을 향한 여정을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에서 15도를 웃도는 곳도 많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 스모그도 더해지면서 곳곳 미세먼지 농도도 높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구 등지에서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춘천도 12도, 광주 15도, 부산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함흥이 18도로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곳곳 비와 눈 소식도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관심을 갖고 지켜볼 뉴스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많게는 하루 5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정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밖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곧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승객이 줄면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광 자제 발표로
특히 동남아 노선 비중이 높은 저가 항공사들의 충격이 큽니다. 하지만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담은 전액 소비자들이 떠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앞서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